주다 마지막 주 차예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또 가을이 오면서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주변에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감기랑 항생제 부분,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은 감기, 독감, 그리고 유사감기,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오해들 이렇게 된 챕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감기가 어떤 병인지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기, 독감, 몸살의 차이를 이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들이나 알면 되지 들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대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감기는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큰 장애를 남기는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흔한 질환 중에 하나고 발열, 콧물, 기침 등으로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는 의학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상기도 감염증.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급성 비인두염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인은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콧물 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 그리고 고열과 몸살을 일으키는 콕사키 바이러스 그리고 아데노 바이러스 등 2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치료제나 예방 백신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비인두에서 염증이 시작이 되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맥의 물질이 뇌에서 이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콧물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뇌가 지시를 받아서 몸에서 일으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냐고 하면은 답은 감기 바이러스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걸 방어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인체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저항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발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뇌에서 자, 이제 싸우기 위해서 열을 내자라고 이렇게 지시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열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열이 올라가면은 감기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백혈구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도 올라가면은 10% 정도의 대사 기능 향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막 30%의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열이 지나치게 올랐을 때, 두뇌에 손상이 되는 거가 사실은 엄마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우리 몸에서 해주고 있어요. 왜? 몰라. 병원 가서 죄송합니다. 음소거하고 바로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근데 그 뇌로 올라가지 않게끔 그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편도가 이제 열을 뇌로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열을 차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도선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침과 콧물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침입 경로인 호흡기에서 이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침이나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치료랍시고 해열제를 먹여 열을 낮춘다. 조금 불편하다고 콧물약을 먹이고 진해거담제를 먹여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한다. 편도는 불필요하니 잘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감기와 싸우려는 우리 몸의 노력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열이죠. 그래서 고열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될까봐 그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발열은 보통 38.4도에서 40도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5도가 넘어야 그러니까 41도를 넘으면은 이제 뇌에 영향을 끼치지만 사실 대부분은 41도를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38도 이하의 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부모가 조금 더 해주면 좋을 역할이 열이 날 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해열제를 먹이고 편히 자는 것이 아니라 열이 더 오르지는 않나 주기적으로 사실은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 오를 때는 미온수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 해열제만큼이나 효과가 좋다. 근데 그냥 해열제 먹이면은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 돼요?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은 해열제를 먹여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각자의 판단에 달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판단에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뭔가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이렇게 뭔가 비타민 C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어? 혹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자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이겠어?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엄마의 선택인데 알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유사 독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기예보 보면은 요즘엔 딱 그런 철인 것 같아요. 일기예보 보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환절기 감기 바이러스가 기상을 이렇게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유사 독감인데 바이러스에 관계없이 우리 몸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맞추기 위해서 부대끼는 몸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여기 보면은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에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는 1명 정도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으슬으슬하고 콧물이 나고 이러지? 라고 하면은 우리 몸이 막 밤에는 요새 딱 그렇잖아요. 낮에는 기온 괜찮은데 밤에는 막 엄청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지금 자켓 안 입고 가면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하는 기온과 환경 속에서 우리 몸이 36.5도, 37.5도를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외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시상하부의 체온 중추가 작동해서 체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때론 지나치게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느꼈을 때 감기라고 상상하는 증상인 발열이나 콧물, 재채기뿐만 아니고 변비, 설사, 피로 등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유사 독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것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이 지금 막 이게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조금 더 올라서 이러한 유사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환절기의 외부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이나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충분한 수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세 번째예요. 그래서 독감이에요. 그래서 독한 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질병이라는 거죠.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은 다만 인플루엔자는 종류가 다양해서 여기 보면 매년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도 힘들고 치료제를 만들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가장 큰 오해는 이거래요. 독감 바이러스에 스치기만 해도 독감에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사실 이걸 뭐 조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독감 증상이 일으킬 확률은 3%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딱 노출이 돼도 실질적으로 그런 반응을 걸리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영양 섭취에 부실해서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어떤 의료진은 감염이 되고 어떤 의료진은 괜찮다. 그 차이가 방역복을 잘 입고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이도 아니다. 개인의 면역력 차이다라는 거죠.
맞았는가의 여부보다는 백신에 대해서 영양, 수면, 스트레스, 위생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막 요즘에 그런 막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에 다 같이 생활을 했는데도 한 명은 코로나에 안 걸리고 한 명, 막 나머지 세 명은 코로나에 걸린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의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뭔가 면역력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해서 면역력이 약한 약불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성인은 1년에 감기가 두세 번 정도,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6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걸린대요. 근데 아이가 성인보다 감기가 더 자주 걸리는 이유는 면역력이 아직 훈련 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병에 걸리면서 면역력이 강화가 되면서 면역력이 보다 튼튼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병원 훈련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커서 정말 약골이 되었다면 혹은 커가면서 잦은 중이염, 폐렴,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등으로 고생을 했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항생제를 먹인 엄마의 잘못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놀랐는데 이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는데 한 번도 항생제를 먹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생제가 쓸데없는 약이라서 안 먹인 것이 아니다. 항생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약이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해냈다. 우리 아이들은 근데 다만 죽을 일이 없었을 뿐이다. 왜냐면 감기는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중이염도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풍요로운 환경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위생 상태랑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중이염이나 폐렴으로 쉽게 변지지 않는데 만약에 폐렴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 항생제를 써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는다는 너무 과잉한 대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폐렴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인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유사감기, 독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 다른데 우리가 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서 항생제를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쉽게 먹이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항생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공포심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매년 꼬박꼬박 찾아오는 감기나 독감도 치료제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제가 없으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하지만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나면은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변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일일이 약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면은 그러면 치료제가 없는데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감기에 걸리든 어떻게 되면은. 근데 왜 병원에 왜 갈까 하면은 치료제는 없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리고 진해거담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상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킬 필요도 있고 환자가 불편한 거죠. 콧물 계속 나고 기침 계속 나니까 힘드니까 이런 뭐죠?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병원에 가면은 이런 증상 완화제들과 함께 항생제를 처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여기 보면은 미국 어린아이들이 스웨덴 어린아이들보다 5배 이상 많은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대요. 진짜. 그래서 의사가 아무 조치도 안 해주는 것에 대한 환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들이 의식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의사들도 뭔가 해줘야 되는 부담감에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의사 선생님이 감기네요. 물 많이 마시고 비타민C 많이 먹고 집에서 푹 쉬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환자들이 그렇구나 라는 어떤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저 지금 계속 콧물 나고 있어요. 저 지금 계속 열 나고 있다니까요. 뭔가 해주세요.
라는 어떤 이렇게 요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사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뭘 해주지? 하면서 이 증상 완화제와 함께 항상제를 이렇게 처방해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심하고 푹 쉬라는 의사 말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안심하고 푹 쉬는 환자들은 많지 않다. 처음부터 병원에서 약을 탈 마음으로 간 거기 때문에 약을 얻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감기는 약물보다는 집에서 잘 쉬는 게 올바른 처방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은 99.9%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항생제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항생제는 박테리아에 작용을 하는 거죠. 감염성. 근데 바이러스에는 이 항생제가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유사 독감이나 몸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을 즐기는 의사들은 폐렴이나 중이염 같은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는 예방 효과가 있는 약이 아니고 차라리 면역력을 더 올리는 게 예방 효과로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함부로 남용해서는 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생제는 어떠한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이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생제 남용이 소아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생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면역을 크게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린이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 면역계통의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생제 오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때 제가 백신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을 때 면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게 장, 그리고 이 점막 부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들이 이 항생제로 인해서 멸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생제는 좋은 균, 나쁜 균을 구별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죽여버리니까 좋은 균들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 그리고 폐렴과 중이염에 반복해서 걸리는 아이, 방광염이 자주 재발한 할머니 등 모두 항생제의 남용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항생제의 위장 장애를 일으켜서 무기질이나 미네랄 그리고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저해하면서 영양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쭉 계속 읽었던 부분이 영양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무슨 건강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생제의 과다 처방은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생제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의사들의 처방량이 급증하면서 항생제의 기적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들의 문제는 사실 결국엔 내성이 생긴다라는 게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내성균이 출현을 하면서 약효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는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센 제품을 개발했지만 그럴수록 더 강한 내성균들이 고개를 들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폐구균만 해도 1986년에는 페니실린으로 완치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90년도에는 내성률이 25%로 치솟더니 2000년도에는 80%를 넘어섰대요. 그래서 내성률 80%란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100마리 세균 가운데 80마리가 살아남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약의 기능을 거의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유익균들은 어떻게 보면 멸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97년에는 항생제의 마지막 보류라고 여겨지던 반코마이신에도 멸절하지 않는 다제 내성균,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생제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 슈퍼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출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에서 위험한 약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내가 이제 처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알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것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사용을 하는 것과는 사실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281페이지예요. 그래서 요새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아토피 같은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면역 시스템이 열받은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뭐라면은 외부 침입자들과 싸워야 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인 신체 일부를 우리 몸을
외부 침입 물질으로 오해해서 공격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건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제1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다. 그래서 개인 위생의 관념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감염성 질환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이런 질병들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7년에서 2021년까지 14년 동안 아동 음식 알레르기는 50%나 증가를 했대요. 근데 이게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주로 선진국에서 알레르기가 50%나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다양한 연구들이 있겠지만 요로 지금 8가지 정도의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유에 포함된 알레르겐 성분이 아이의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백신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엄마의 면역력이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모유 수유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참고로 분유 성분의 83%가 당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설탕과 기름, 그래서 식품 표기를 확인해 보면은 주성분이 콘시럽과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이고 심지어 MSG가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유를 안 먹이고 우리가 분유를 선택했을 때 이런 성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제왕절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연 출산을 할 때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서 유익균들에 노출되는데 제왕절개를 통한 아이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막 이렇게 유익균 샤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모유 수유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모유 수유나 장내 유익균들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장 환경들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좋은 식이섬유라든지 좋은 유산균들을 이제 잘 챙겨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글라이포세이트. 그리고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보면 이제 제초제거든요. 글라이포세이트가.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면 토양에 있는 영양소를 얘네가 움켜쥐고 안 놓아주면서 이제 좋은 박테리아까지 싹 죽여가지고 그런 잡초들이 죽는 건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놀랬던 게, 원래 몬산토가 이 제초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초기 특허 내용이 항생제로 특허를 받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라이포세이트 제초제를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항생제와 비슷한 이 항생제를 먹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에 해를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을 유발하고 알레르기 증상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과도한 위생관념과 항생제의 저항.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자연에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빈도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균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니까 면역력을 기를 훈련할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가공식품 섭취나 환경 오염이 사실은 더 이렇게 많이 새면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항생제 저항,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생제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장내 유익균이 멸절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일으켜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는 남용된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슈퍼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사회 전체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트랜스 지방과 식품 첨가물. 그래서 사실은 식품 업계는 식품 첨가물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최소한의 안전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강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장내 유익균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면역력의 70%가 그 장내 면역균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가 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화학물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접하는 그 코팅 프라이팬의 PFOA에서 테프론 프라이팬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그리고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PFOA가 또 원인이 되고 있고, 일곱 번째가 이제 대기 오염, 그리고 여덟 번째가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것 부분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은 장점막에 균열이 생겨서 소화가 덜 된 거대 단백질이 체내에 흡수하면 우리 몸을 이를 병원균으로 오해하고 항체를 만든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장에는 이렇게 육모라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좋은 애들은
안으로 흡수하고 나쁜 애들은 아니야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균열이 생겨서 거대 단백질 그래서 막 유제품이라든지 막 단백질 소화 안 되는 이 거대 단백질이 우리 꼭꼭 씹어 먹지 못한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잠정막을 뚫고 근데 우리 몸에서 얘네들이 익숙하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병원균으로 오해를 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을 막 공격하는 게 결국엔 자가 면역 질환의 그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백신 사용에 대한 증가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 인위적으로 아이들의 면역 체계를 건드렸을 때 백신이 원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심한데 실질적으로 백신이 유럽 아이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백신 접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냥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자가 면역줄 중에서 이제 아토피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토피를 포함한 뭐 이런 습진이나 피부염에는 이 감마리놀렌산, GLA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연과 철분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그 원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피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알고 피해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챕터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챕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8회차 마지막 비만 부분을 하고 이 환자혁명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 20분, 30분간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